이제 2017년에 우리가 뭘 했죠? 양적 긴축을 했지. 지금 이제 그 장난 금리차가 이제 완전히 거의 붙어 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금리를 그럼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1.5까지 올리고 그걸로 심하게 하느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장기 금리를 어떻게든 좀 끌어올려 가지고 룸을 만들어서 더 밀고 좀 올라가서 이 구조적 인플레를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구조적 인플레를 잡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려면 보통 금리 인상하면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가 같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지금은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뒷받침이 안 되고 물가만 오를 것 같아서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 게 양적 완화는 이제 시중에 장기채를 연준이 매입해서 은행의 지중계좌에 본원 통화로 꽂아주는 거고, 양적 긴축은 조립은 분의 역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반대로 한다는 건 아닌, 조금은 다른데 어찌 됐든 연준이 장기채 재투자를 하지 않음으로써 장기채 수급에 영향을 줘서 장기채를 금리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줬으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기가 온 것 중에 일부는 더 이상 사지 않으니까 한마디로 사주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파는 형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채권 금리가 좀 올라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질 거니까. 그래 이렇게 해서 이제 끌어올리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일본처럼 아예 컨트롤을 해가지고 아예 그냥 일본은 그냥 딱 정해놨잖아요. 앞정으로 꽂아놨잖아. 그러니까 장기금리 여기서 여기까지. 말 넘어가려면 팔고 뭐 또 떨어지려면 사고 뭐 이렇게 어떻게든 해가지고 이 안에 딱 고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미 연준은 일본처럼 YCC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채권 시장의 하나의 큰 손이지만 채권 시장의 전부가 아니야. 물론 일본도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인 것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을 쓰고 있고, 미 연준은 거기서 그러면 연준이 더 이상 장기채를 사지 않거나 장기채를 심지어 내다 팔기 시작하면 다른 장기채 플레이어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게 양적 긴축을 하면 일단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긴 했죠. 당연히 연준이 워낙 큰 손이기 때문에 연준이 팔면 올라가겠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안 올라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할 때 금리 인하에 우리가 나스닥에다가 몰빵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쳐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뉴스가 더 기분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1번 금리 인하, 2번 양적 완화. 숫자로 한번 쳐보십시오. 제가 혼자 떠드는 건지 뭔지 모르겠으니까. 자, 어떤 뉴스가 좋을까요? 1, 2번 다는 안 돼. 1번 이제 금리 인하, 2번 양적 완화. 어떤 걸 더 원하십니까? 채팅창이 너무 조용한데. 네, 딜레이가 좀 있는 거죠? 금리 인하를 좋아하시나요? 여기 쭉 보니까 일본도 있고 일본이 있는데 일본이 더 완화적이죠. 당연히 시장 금리가 내려가는 게 기준 금리 내려가는 것보다 더 부양적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를 인상하면 주로 이제 단기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겠죠. 근데 10년물 금리가 올라가게끔 하면 시장 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는 연준의 굉장히 긴축적인 거거든요. 굉장히 긴축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을 강하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부담을 느끼고 성장이 도태되겠지. 그럼 성장이 별로 없는데 장기채 금리가 계속 오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연준이 장기채를 파는 것 자체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자 동시에 금리를 내린 요인이기도 해요. 요거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인 거지.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성장이 죽잖아. 성장이 죽으니까 이제 금리가 오히려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걸 보고 팔아버리는 거지. 예. 연준만 채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된다. 그래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런 것도 잘 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양적 긴축의 규모를 좀 크게 할 것이다. 이게 뭐겠습니까? 장단기 금리가 워낙 없으니까 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팔아서라도 금리를 끌어올려서 룸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 94년에 보면, 제가 좀 전에 금리 인상을 하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교과서적인 의미로 물가가 그 인플레이션이 좀 이렇게 경제가 속도 조절을 해야 될 정도로 좀 과열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연준이 그걸 인정을 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2년물은 금리가 올라갈 거니까 같이 올라가고 10년물은 인플레이션과 성장이라는 걸 두 개 동시에 반영해서 10년물 금리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지면 이제 그 물가도 상당 부분 잡힐 것이고 성장도 갉아먹을 거기 때문에 다시 꺾이는 건데, 일단 초반에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의 기억을 보시면 차트가 오면, 자, 94년에 여기 보시면 94년에 금리를 올릴 때 그때 10년물이 5.5%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리면서 이제 8% 정도까지 올라가는데요. 1년 동안 꽤 많이 올랐죠. 꽤 많이 올랐으면 이게 몇 pp입니까? 뭐 250pp 정도 되죠. 이 정도면 10년물이 250pp 정도 올라주면 300pp 정도 올려도 뭐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금 보라색이 연준의 실효금리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금리차가 별로 그렇게 안 꺾입니다. 그냥 약간 서양적으로 내려가고 있죠. 왜? 10년물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2년물은 당연히 따라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수준이 되니까 8% 정도 가니까 경기가 부담을 느끼니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죠.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니까 결국 금리차가 좁혀져 가지고 역전 직전까지 가니까 이제 다시 금리를 다시 낮추면서 어떻게든 역전만은 피해가는 요거. 여기 보입니까? 다을랑 말랑했던 거. 그러니까 좀 사실 94년에 하고 싶은 게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걸 하고 싶은 거야. 줄타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 이미 줄을 타고 있으니까. 이미 뭐 여기까지 와 있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때처럼 지금 뭐 많이 그래도 좀 오르긴 했죠. 근데 여태처럼 250bp가 오르지 않았다고. 왜? 지금 경제 성장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물가가 쳐 올라가니까 그냥 같이 그러니까 엔진 두 개 중에 하나만 끌고 올라가는 거고, 물가라는 엔진은 조금만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경제 부담이 빠르게 되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거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그 2010 요때는 94년의 기획이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요렇게 하면 요거를 연준은 바란다는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 여기까지 붙어 있는 거 보니 이 그림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강제로 만드는 게 양적 긴축이고, 양적 긴축을 우리가 지금 하면 딱 두 번째, 인류 역사상 두 번째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한 게 2017년 9월부터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7월 FOMC에서 이제 발표를 합니다. 이제 9월 FOMC부터 양적 긴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어찌됐든 뭐 이제 채권을 팔겠다 그러니까 채권 금리는 올라갔습니다.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냐 보면은 뭐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았는데, 뭐 그래도 그 횡보하던 10년물 금리가 그래도 올라가긴 했죠. 근데 이때도 프라블럼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양적 완화도 사실은 이제 처음 해봤고, 코로나 때문에 한 번 더 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양적 완화 처음 한 거잖아요. 양적 완화가 처음이니까 양적 긴축도 처음이에요. 완화는 뭐 그냥 시장 좋아질 때까지 풀면 그만인데, 긴축은 얼마를 해야 될지 좀 애매하잖아. 찍어든 다 긴축할 수는 없고, 이거 얼마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대체 답을 모르겠으면 이제 하나씩 틀려가면서 답을 찾아가는 거지, 뭐 어떻게 보면.
예, 어느 정도 해보다 보니까 그 여기까지 올라와 보니까 나중에는 또 뭐 어떤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이 그 견딜 수 있는 수준을 넘어가는 양적 긴축이 나오다 보니까 돈이 이제 돈이 말라버린 거죠. 돈이 마르니까 단기물 시장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2019년 막 이럴 때 2019년 그때 뭐 단기에 레포 금융 해가지고 그때 뭐 레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이거 QE를 하는데 이거는 QE는 아니고 양적 완화 아닌 양적 완화를 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했던 뭐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다 지워져 버리실 건데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이라는 것도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니고 그때보다 지금 더 하겠다고 하는데 요것도 그냥 때려 맞추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그때도 보니까 이제 더 이상 10년물 금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정도로 급락을 시작하니까 이제 일단은 연준도 금리 인상을 멈추긴 했죠. 그러나 조금 늦었던 것 같아. 예. 긴축의 여파가 몇 개월이 나타나니까 이게 역전돼 버리죠. 그래서 다시 금리를 좀 낮춰서 다시 좀 살아나나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다시 살아나나 했더니 요건 이제 코로나입니다. 요건 코로나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1.75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2.5까지 갔던 거는 결국에는 좀 오바가 아니었나 하는, 그러니까 억지로 QT를 통해서 억지로 끌어올려가지고 룸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게 룸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거라서. 그래서 예전에는 금융위기 이전에는 그 금리를 가지고 조절을 했는데 사실 금융위기 이후로는 이제 금리도 금리지만 돈의 양으로 조절하는 게 그 양적 완화가 예전에 비전통적 통화 정책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전통적이 됐어요. 그렇게 된 지가 1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전통이지 뭐. 근데 문제는 금리 인상 인하에 대한 연구와 경험은 많이 있는데 양적 완화와 긴축에 대한 경험은 이제 만들어가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는지 이거는 뭐 연준도 계산하기가 어렵다. 계산하기가 어렵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지지난 거였나? 아무튼 그 양적 완화를 하면 은행한테 이제 은행한테 진짜 연준이 이제 예금을 쏴주는 게 아니고, 자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연준이 있습니다. 양적 완화를 해요. 그러면 이게 뭐 뱅크 1, 뱅크 2, 뱅크 3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양적 완화를 하면 이제 채권은 이제 패드로 넘어가고, 그럼 캐시는 어떻게 됩니까? 이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다 지준 계좌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준 계좌에다 지준으로 넣어줘요. 지준으로 넣어줍니다. 지준은 현금이거든요. 연준이 찍어볼 수 있는 건 채권이 아니고 현금이니까. 여기다 넣어주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준의 성격이 양적 완화 때문에 바뀌었다. 한번 설명드렸죠. 예전에는 꼭 맞춰놔야 되는 보증금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가면 아주 안전하고 언제든 뺏을 수 있지만 심지어 이자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안전자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10%라고 정했으면 은행들이 딱 10%씩만 채우고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는데, 이게 매력적이다 보니까 누구는 뭐 30%씩 갖고 있고 누구는 23% 갖고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이 뱅크 1, 뱅크 2, 뱅크 3가 얼마 정도의 그 지준을 갖고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요구 지준이라고 하니까 10%가 요구되면 10%가 지준으로 있고 나머지 돈으로 나갈 거라는 계산이 바로 가능한데, 지금은 초과 지준은 하나의 그냥 요구불 예금처럼 되어 있다 보니까 얘가 지금 1억 넣어놓은 게 뺏으려고 1억을 넣어놓은 건지 아니면 이걸로 진짜 계속 초과 지준 이율 받으려고 10년 예금으로 생각하고 넣었는지 그 머릿속까지 연준이 어떻게 그걸 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지준이 꽉꽉 많으니까 긴축을 더 해도 돼.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동성이 부족하면 여기 뭐 30% 있던 애들, 23% 있던 애들이 초과 지준에 돈을 빼서 돌릴 줄 알았더니 안 돌려요. 그러니까 지준에서는 남아 도는데 시장에는 현금이 없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연준 입장에 어렵죠.
이 초과 지준이 어렵고 이걸 개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적 긴축이 양적 완화보다 당연히 까다로운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사이사이에 잠깐의 이벤트들이 발생, 그것 때문에 경기 침체가 그러진 않겠죠. 다시 되돌리면 그만이긴 한데 그런 2019년 그때 레포 시장의 노이즈처럼 이런 산발적인 에러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연준도 처음 해보거든요. 딱 한 번 해봐가지고 이제 두 번째는 처음보다 낫겠지만 두 번째도 근데 난이도가 훨씬 높아. 첫 번째보다는. 2017년 상황보다 지금 상황이 더 그때는 적어도 지금 인플레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난리는 아니었고 지금은 40년 만에 온 인플레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